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람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죠. 인재 한 명이 이제 회사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이렇듯이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이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리크루팅해서 선발하고요. 그리고 개발하고 동기부여하고 평가, 보상, 일정 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패커드의 법칙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고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일꾼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채용도 중요하지만 그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역할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산업 자체가 이제 서비스 산업 그리고 하이테크 제조업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의 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전략 그리고 인적 자원 전략을 연계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성과를 내는데 기여를 하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습을 촉진하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몰입도를 향상을 시켜서 성과를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일 거고, 결국은 이제 효율적인 인적 자원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자, 확보 활동, 개발 활동, 보상 활동, 유지 활동, 조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확보 활동이 중요하죠. 그래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력들의 개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즉 확보한 인력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여기에 대한 개발 활동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상 활동이 중요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이제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업무 욕구 자체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보상 활동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지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게 유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목표와 조직 목표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가 조직 목표에 자발적으로 매진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지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정 활동은 이제 조직 규모가 좀 적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업원 수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조정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제 성장해 가야 될 때와 보수적으로 지켜야 될 때 이런 이제 위기 상황도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인적 자원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거죠.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래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에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채용 자체를 최근 들어서 많이 꺼렸던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시장이 약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해고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제 뭐 2005년 이후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정년퇴직자들이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9년 이후에 아마 정규직이 7천 명 이상 줄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연봉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실제 1년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금액 자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게 7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뭐 5년이다 그럼 3조 5천억, 뭐 이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현대 기아차에서 아마 생산직 근로자를 700명 정도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킹산직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 자체 내에서의 정규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인적 자원을 좀 채용을 하는 이러한 어떤 결과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선발 방법을 합리적으로 해서 적임자를 채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확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직무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 계획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인적 자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모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자가 있을 것인지를 예측한 후에 모집과 선발 과정이 이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 계획을 세울 때는요. 다음에 5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조직 직원들에 대한 인적 자원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직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작성될수록 좋겠죠. 그래서 뭐 연령, 성명, 학력, 능력, 훈련, 특기, 기타 특정 조직의 적절한 정보를 기입을 충분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기술적으로 최근 지식을 알고 있는지,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강사로 등록되어 있는 데들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 강사가 실제 어떤 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지, 어떤 자격증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요구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인적 자원 명세서를 작성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업무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설명과 업무 명세, 우리나라는 이제 직무 설명, 직무 명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놔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업무 분석을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세 번째, 인적 자원의 미래 수요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이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필요 사항을 예측을 해가지고요. 일단은 이제 훈련을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을 바로 투입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인적 자원의 미래 공급을 평가해야 되겠죠. 변화하는 노동력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20대 취업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인력난이 좀 심하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그러니까 직원들의 연령이 증가한다. 그러면 사실 젊은 직원들 채용 자체에 대한 풀 자체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풀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기술 지향적 태도를 보고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좀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네 단계가 이제 취합이 되는 건데, 즉 노동력에 대한 채용, 선발, 훈련, 개발, 평가, 보상 및 일정 조정 제도를 이제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기업 활동에 요구되는 역량을 소유한 적정 수준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업무 설명 및 업무 명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우리가 이제 업무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영업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관찰하고 수행 업무에 관해서 이제 영업관리자랑 토의하는 이런 것들이 업무 분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업무 설명 또는 이제 직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직무 기술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즉 직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의 목적, 형태, 책임, 근로 조건, 다른 그 직무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처럼 업무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무 기술서는 이렇게 기술될 수 있겠죠. 어, 영업사원의 1차적인 목적은 회사 제품을 지구역에 있는 상점에 판매하는 것이다. 의무사항은요.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책임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즉 상점 운영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소개한다. 상점 운영자들이 주문량을 추정하는 것을 돕는다. 중요한 진열대 공간에 대해서 협상한다. 상점 운영자들에게 판촉 활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원하는 상점에 진열대를 설치해주고 유지한다. 이런 것처럼 그 업무의 어떤 목적이나 형태, 책임, 근로 조건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업무 명세 또는 이제 직무 명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직무 명세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나 역량을 기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2년간의 판매 경험이 필요하고
자, 긍정적인 자세,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일정의 어떤 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직무에 관한 내용과 직원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 금융 일반 해가지고 과연 은행의 PB 영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에, 직무 수행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은행에서 뭐 금융 영업을 좀 원하는 PB 프라이빗 뱅커 같은 이런 역할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이제 직무 은행 PB의 직무 수행 내용은 뭐냐? 일단은 고객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가망 고객을 선정해 가지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의 거래 증대를 위해서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상담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는 이런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요. 고객과 제안과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니즈에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이걸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능정도로 대처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고객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어떤 니즈 변화를 파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점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추진하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거래 약정 심사를 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하고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이게 PB 업무의 직무 수행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은행 PB들은요, 일단 필요한 지식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절차도 이해하고요.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상담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CRM을 활용하고요. 다양한 뭐 재무제표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PB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필요한 기술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하고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청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비교 설명 능력,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권의 어떤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본인의 어떤 비슷한 연령대뿐만이 아니라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그분들을 이해하고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필요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 수행 태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일단은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신뢰, 책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준수하고요. 고객 비밀을 준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고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적극적 태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소통과 팀워크 능력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소통하려는 자세, 협력적인 자세, 원활한 대인관계, 새로운 니즈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 채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도전을 하는 이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 방식, 체험 방식, 일지법이 있습니다. 일단 관찰법은요. 일단 업무를 분석하는 사람이 업무 수행하는 사람의 작업을 직접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내용이라든가 업무 수행 방법이라든가 작업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인데 뭐 간단해서 사용하기 쉬운데요. 만약에 이제 일이 복잡하고 업무 수행 시간이 길다 이럴 때는 이제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려워질 겁니다. 자, 면접법의 경우에는요. 업무 분석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는데 실제 업무 수행자가 아무래도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지 방식은 업무 수행자에게 이제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나눠준 다음에 기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항상 이런 질문이라든가 설문지는 이른바 좀 대충 기재하는, 그래서 업무 수행자가 이제 정확하게 답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체험 방식은요, 업무 분석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을 해보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직접 수행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고 상세하고 되게 생생한 정보 이런 것들 얻을 수 있을 텐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업무를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심리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일지법은요, 업무 수행자에게 매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업무 수행 이후에 꾸준하게 일지를 쓰게 하는 이런 방식이 좀 선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인사와 관련된 인적 자원 관리를 할 때는요, 이 직무 특성 모형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지, 아니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되는데요. 헤크만과 올덤의 직무 특성 모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5가지 직무 특성들이 있어요. 5가지 직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이런 것들, 그리고 자율성, 피드백, 이런 5가지의 직무 특성이 서로 간에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 다양성과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은 나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고요. 자율성은 이제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이제 피드백은 결과를 인식하는 이런 이제 심리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개인의 직무 성과를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동기도 향상이 되고요. 성과도 향상이 되고 직무 만족도도 향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직이라든가 결근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걸 살펴보면요. 일단 기술 다양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기술의 종류 수,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기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특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 다양성이 높은 직무는 뭐 한 개인이 수행하게 되면 이제 직무 폭이 좀 넓어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기술 다양성이 될 거고요. 과업 정체성은 그러니까 직무가 독립적으로 완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맡은 직무가 전체와 연결된 이걸 이제 아는 것을 이제 과업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맡은 그 직무가 아주 사소한 부분이다.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직무 수행자의 사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요, 바퀴를 부착하는 그런 직무만 수행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공장장보다는 이 직무의 정체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과업 중요성은요, 개인의 수행하는 직무가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맡은 직무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옆 사람이나 전체 프로세스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직무일수록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다루는 간호사가 있다. 이 간호사의 직무는 사실은 청소부보다는 과업 중요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율성이 있는데, 자율성은 이제 종업원이 직무에 있어서 자유, 독립성, 재량권을 주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감독 없이 업무를 계획하고 처리하는 이런 종업원은 일단 매일매일 지시를 받는 종업원에 비해서는 자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피드백의 경우에는 이제 작업 수행 성과에 대한 정보의 유무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무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무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다 보면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무 한 일만 오래 맡게 되면 이른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일에 대한 심리적인 의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다양한 직무 설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선 직무 순환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작업자로 하여금 다양한 직무에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의 활동을 이제 다각화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작업자의 권태감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2, 3개월에 한 번씩 다른 직무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할당된 직무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직무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장점이 뭐냐? 장점은 이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 다른 직무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의 경우에는 장래에 보다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실제 각 부서 장들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특정 부서에 오래 있잖아요. 그럼 알게 모르게 부서 이기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서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켜버리게 되면 나는 그 부서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과 얘기를 하게 되고, 아, 이 부서의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서 이기주의에 탈피해가지고요. 회사 전체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다만 이런 그 직무순환의 단점이 뭐냐. 일단 훈련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직무를 주기적으로 맡게 되니까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직무 순환이 자발적인 게 아니고 비자발적이다. 아, 그럼 왜 나를 저런 데를 보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직무 확대인데요. 직무 확대는 사실은 이제 직무 분화나 전문화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맡고 있는 직무에 유사한 작업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일이 늘어났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립 공정의 한 부분만 맡고 있는 작업자에게 공정 전체를 담당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직무 확대는 직무 순환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본래는 별 흥미가 없는 작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만족을 좀 높이는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직무를 확대해놨는데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직무 충실화인데요. 이것은 이제 작업의 수직적인 팽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작업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의 계획, 수행, 평가 이런 것들에 자유재량권이나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직무 확대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라면 직무 충실화는 직무의 심도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조직 구성원의 경우에는 이제 직무 범위나 심도 증대보다도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보상을 중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 설계에서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기능 팀인데요. 이 다기능 팀의 의미가 뭐냐면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의 구성원들이요. 하나의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데 그러니까 팀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전문성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공학과 관련된 제품 개발을 할 때 이런 다기능 팀이 활용되면 좋은데요. 이 동시공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품 개발을 단계를 밟아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이고요.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주는데 이런 다기능 팀은 동시공학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각 부서의 전문성을 통합한 거잖아요. 다기능 팀이. 그래서 병렬적으로 작업을 하지만 의사소통과 조정을 통해서 개발 과정을 이제 최적화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뭐 단계를 밟는 게 아니고 설계 엔지니어, 생산 기능 기술자, 마케팅 전문가 한꺼번에 협력을 하는 거예요. 설계 단계부터 생산성과 고객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 바로 이 다기능 팀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기능 팀은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정보를 통합하니까 전체적인 정보 가치가 증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니까 기본적으로 그 대안에 대한 소유식이 강해지고 책임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본인의 사고의 폭도 높일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계획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전략적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합니다. 수급이 일치했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활동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만약에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충원을 하고 직원들을 재배치하고 잔업을 연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 인적 자원이 과잉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일시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조기 퇴직을 하거나요. 아니면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형태로 인적 자원 계획을 실행해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 정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한 후에 가지고 싶은 일자리가 있다면 최소 2개 정도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 공고를 확인한 다음에 각 광고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자격증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